TTN 110. 세계는 변하고 있다. 누가 규칙을 정할 것인가? 새로운 세력, 국제 시스템 재구성 시도. ISPI 이탈리아. 2023년 6월 16일. 필리포 파술로, 귀도 알베르토 카사노바, 파올라 모르셀리. 글로벌 사우스, 특히 아시아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현재의 세계 질서를 재정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제 체제를 재구성하려는 이러한 시도에서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주요 추세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잠재적인 창출, BRICS 그룹의 확장,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마이너스러 관계의 변화이다. 이 변화는 국제 균형에서 유럽은 아시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에서 영향력을 잃고 있다. 수세기에 걸친 세계적 우위 이후 유럽의 가장 강력한 유산은 세계 문제에서 주요 규범적 강국으로서의 역할이다. 그러나 규칙 설정 권한으로서의 이러한 명성은 변할 것이다. 중요한 이유 1. 새로운 경제 질서. 4월 27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한 이후 뉴 워싱턴 컨센서스 논의가 본격화됐다.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히로시마에서 만난 G7 국가들의 최종 성명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에서 경제적 안보로의 이동을 암시하는 그룹 내 유사한 전략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기술에서 곧 경제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라이벌 중국 및 아시아의 다른 파트너와 같은 신흥 경제를 처리하려는 G7의 주요 변화와 결합된다. G7의 정서가 세계화 및 개방 시장 촉진에서 중요 부문이 산업 역량 구축으로 이동하면서 기존의 확보 및 새로운 전략적 공급망 창출로 이동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의 노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까지 예상되는 투자는 중요 부문에서 유럽의 종속성 종종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역전시키기에는 너무 적다. 이유는 인도 태평양의 신흥 경제국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데 점점 더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 경제동 반자협정 CPTPP 가입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 브릭스? 6월 브릭스 외교장관 정상회담은 확대를 향한 또 다른 디딤돌이었다. 그룹 가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국가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코모로, 가봉, 카자흐스탄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케이프타운에 대표를 보냈다. 이집트,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기니비사우, 인도네시아가 가상으로 참가했다. 멤버십 과정이 길어질 수 있지만 그룹에 다가오는 확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형성되고 있는 강대국 간의 새로운 경쟁을 열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참가자와 함께 목소리를 높이려는 글로벌 사우스의 정치적 의지를 강조한다. 이런 틀 속에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브릭스를 주도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3. 중국과 스탄들. 5월 19일 시진핑은 시안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순회들과 회동했다. 이 지역의 전통적 국왕인 러시아는 눈에 띄게 결석했다. 이 회의는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CO라는 이름의 정상회담을 시작했으며 이제 모스크바의 감독 없이 이 지역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중국의 자신감을 강조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새로운 독립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모스크바의 베이징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중국-러시아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관계는 점점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것 같다. 이 불안정한 관계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전략적 중심성 상실. 유럽은 세계 문제에서 점점 주변부가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 인도-태평양 경제와의 협상력을 잃을 위험도 있다.
한편으로 EU는 공급망을 중국에서 ASEAN으로 다양화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글로벌 사우스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는 글로벌 힘의 균형을 재설계할 수 있는 현재의 전략적 기회창을 더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수익.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글로벌 규범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주요 행사는 다가오는 8월에 열리는 BRICS 정상회의가 될 것이다. 이 회의는 아마도 신규 회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인증할 것이다. 규칙을 재설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국가 중 일부는 주로 서구에서 중국과 같은 라이벌로 인도와 같은 파트너로 간주된다. 따라서 워싱턴과 브뤼셀은 그들의 요청을 단순히 수락하거나 기각할 수 없다. 아시아는 세기를 주장하고 있다. 갱신된 세계 질서에 대한 이 주장을 현재 세계 질서에 통합하는 작업이 막 시작되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경제적 측면, 즉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제거라는 맥락에서 산업 역량과 무역 관계의 재분배에 있을 것이다. 스포트라이트 지칠 히로시마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번 회합에 초청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참가국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12개 항목 입장문을 비판했다. 이는 러시아가 점령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칠 국가들도 러시아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칠의 또 다른 중요한 시사점은 중국을 겨냥한 공동성명인데 여기에는 베이징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이 국제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촉구한다. 지칠은 또한 인도-태평양과 대만의 안보와 같은 분열적인 주제에 대한 입장을 되풀이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했다. 중국이 제기한 도전에 대한 공동성명과 지도자들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에 대한 지칠의 입장은 여전히 균형 잡힌 행동이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취약성을 우려하면서도 지칠 경제와 그들의 산업 기반은 아시아 국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원자재와 같은 일부 부문에서 중국을 제외하는 것과 같은 위험 제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불가능하다. 전문가의 견해. BRICS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행동주의의 의미. 다음 BRICS 정상회담은 글로벌 사우스의 중요한 시점에 열릴 것이다.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이고 브라질은 전 세계적으로 힘을 과시하려는 새 정부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과 서구의 패권을 벗어나 다극화를 향한 같은 열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RICS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향한 로드맵을 제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 러시아는 브라질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안한 평화 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중국은 그러한 제안을 중개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국과 다른 BRICS가 경제적으로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까? BRICS는 첫 번째 확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누가 합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이 합의는 약간의 상호 양보가 필요하며 그 결과는 미래의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이 BRICS를 강화하고 확장하려는 노력은 실용적인 중국 외교 정책의 렌즈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보아야 한다. BRICS 내에서뿐만 아니라 무역 및 인프라 연결 필수 요소의 중요한 다른 지역 및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했다. 이는 중국이 부상하는 강대국이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다극 세계 질서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발생한다. 이 블록이 남반구와 관련된 문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규칙 기반 국제질서 지원, 국가가 일방적인 조치로 후퇴하는 시대의 다자주의를 옹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글로벌 사우스의 다른 국가들이 가입을 바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브릭스의 핵심 사업은 남아공이 5개 우선순위 영역을 발전시키는데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형식적 확장에 대한 논의를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 제재 이후 현지 화폐 거래가 새로운 동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역 논쟁에선 탈달러화는 BRICS의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달러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경제 충격에 대해 다른 통화를 강화하는 것이다. 로마 규정과 국내법에 따른 프리토리아의 의무를 감안할 때 푸틴 대통령이 8월 정상회담에 참석하느냐에 따라 개최국이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글로벌 무대에서 더 강한 BRICS를 향한 중국의 노력은 여러 궤적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 첫째, 남반구의 대다수를 BRICS 관련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는 BRICS 형식뿐만 아니라 BRICS 확장이 있다. BRICS 형식의 구현은 남반구 무역을 자유화하고 남남 무역 및 투자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전조 역할을 할 수 있다. 상하이에 기반을 둔 신개발은행루 디벨로프먼트 뱅크의 회원 확대와 지역센터 설립으로 개발도상국의 연결성 프로젝트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탈달러화와 ROBRICS 공통통화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통화주로 위안화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주요 변환을 표시할 것이다. 무엇을 어디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태국. 태국의 5월 선거는 야당의 분명한 승리로 이어졌다. 피터 엘가 이끄는 무브 포워드는 152석을 얻어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되었다. 이 정당은 2020년 2월 군사정부에 의해 해산되고 2021년 군부와 군주제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탄생한 퓨처 포워드의 후계자다. 이 나라의 두 번째 정당은 시나왁 가문인 푸타이 PTHAI가 이끄는 역사적인 태국 야당이다. 그러나 다수 인구가 선호를 표명했지만 무브 포워드와 야당이 통치할 것이라는 보장은 아직 없다. 실제로 총리로 선출되고 정부를 구성하려면 피터는 하원에서 선출된 500석과 군대에서 직접 선출한 상원의 250석으로 구성된 양원제 의회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합니다. PTHAI 및 다른 야당과의 무브 포워드 연합은 지금까지 310표 이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집권에 필요한 과반수에서 나온 것이다. 이 야당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집권한 군대에 대항하는데 거의 관심이 없는 상원 의원이나 아직 충성을 선언하지 않은 정당 사이에서 지지를 얻어야 한다. 캄보디아 헌세는 7월 선거를 앞두고 경쟁을 없애고 있다. 5월 14일 캄보디아의 야당인 촛불당은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다가오는 7월 선거에서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당은 선거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거에서 촛불당이 제외되면서 집권 38년차 집권 여당인 훈센 총리의 유일한 경쟁자가 탈락했다. 제1야당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7년 CPP와 기피 공모한 캄보디아 법원은 2018년 총선 전에 캄보디아 구국당 CNRP를 해산했다. 그러나 반역 혐의로 체포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출국하는 많은 정치가들과 함께 야당 의원들은 훈센 군대에 의해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 이 야당 세력이 크게 고갈되고 주요 정당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헌세는 또 다른 임기를 보장받을 것이다. 미국, 인도, 태평양에서 영향력 확대 모색. 워싱턴은 이 지역에서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국제 행사를 활용했다. 17 히로시마에서 열린 쿼드 리더스 서밋에서 바이든 대통령, 알바니즈 호주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 인도 모디 총리는 단합을 강조하며 이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다. 회의 내내 그들은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언급은 분명했다. 쿼드는 이 지역의 군사화와 현상 유지를 변경하기 위한 경제적 및 군사적 강압의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다.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IPEFI-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틀 아래 공급망 협정을 발표하는 것이다. 이 계약에는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태국, 미국, 베트남 등 14개 IPEF 파트너 국가가 포함된다. IPEF 출범 1년 후 이 협약은 그룹이 착수한 첫 번째 실질적인 조치이다. 이 그룹은 공식적인 무역 약속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협력 및 모니터링 증가에 대한 파트너 간의 기대가 있다. 구체적인 발전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협정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공급망 중단을 피하고 이 지역의 주요 경제 주체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도체 중국의 반격. 중국이 반도체 분야 경쟁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CACC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어브 차이너는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란의 제품이 인프라 사업자의 구매를 방해하는 정보 인프라 공급망의 보안 위험이라고 밝혔다. 추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2년 중국과 홍콩이 회사 매출의 16%에 불과하더라도 마이크론의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반도체 부문은 산업 기반의 발전을 늦추고 있다. 2022년 10월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칩 수출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네덜란드와 일본이 그 뒤를 이어 중국이 더 첨단 반도체에 접근해 생산하는 것을 막았다. 중국의 선언은 지칠 그룹의 지도자들이 중국의 경제 강압 전술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에 나온 것이다. 마이크론은 베이징에서 이전한 후 자사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경쟁 업체인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대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전체 공급망을 지배하는 태양광 패널과 같은 다른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추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실업률은 여전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의 현재 상황에서 실업은 아시아의 주요 사회 정치적 문제 중 하나로 밝혀졌다. 치솟는 물가가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서구의 많은 중앙은행은 작년에 더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치솟는 자금 비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공경에 처했다. 그러나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는 작년에 금리를 크게 인상하지 않는 비정통적인 선택을 한 반면 한국, 인도와 같은 다른 국가는 FED 및 ECB와 유사한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결과는 다양하다. 일본의 실업률은 한동안 약 2.6%로 꽤 안정적이었지만 중국의 실업률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 고르지 못한 특성으로 인해 범위 5.25, 7%가 더 넓었다. 그러나 경제가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베이징의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마지막 2.5%로 긍정적인 추세를 굳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적인 지표는 청년 실업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고용은 기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생존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문제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1624세 연령층의 실업률이 무려 20.8%에 달해 특히 걱정스러운데 이는 한국이 7.2%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꽤 잘 견디고 있지만 25-34세 연령대의 실업률은 연초 이후 3%에서 4%로 증가했다. 필리포 퍼술로 ISPI 지리경제학센터 공동책임자입니다. 귀도 알베르토 카사노바 기도 엘버토 캐서노바 ISPI 아시아 담당 연구원입니다. 파올라 모르셀리 PM ISPI 연구 조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기 박사 AIAIL 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